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서울은 18%포인트, 부산은 28%포인트 표 차이를 보이며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전국을 앞두고 치러진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야권발 정계 개편, 즉 국민의 당과의 합당 문제가 부상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이 매우 드물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남부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4월 8일 특집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재보궐선거 개표가 마무리됐죠? 새로운 서울 부산시장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표 차이가 아주 크게 나서 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참패로 평가됩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58.2%를 기록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8.32%포인트 차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최종 57.5% 득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약진해 280만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52.7%를 기록한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하면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후보 간 득표율을 더 벌린 박 후보도 부산 16개 모든 자치구에서 우세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에 우세했던 여론조사의 민심이 실제 투표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 군수 등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 강세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또한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단체장을 석권함으로써 국민의힘은 기세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분석이 절실할 겁니다. 각 선거구별 그리고 연령대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 박빙 승부를 말했던 민주당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과 서초에선 70% 넘는 몰표가 나왔고 송파와 용산도 6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보유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재개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젊은 층 표심도 5당 선인을 향한 걸로 추정됩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택한 투표자 연령층은 40대뿐. 모든 연령층에서 5당 선자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가운데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투표자도 과반이 5당 선자를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20, 30대가 지금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좀 기민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목소리를 낸 것이고 성별로는 20대 이사 남성 70% 정도가 오세훈 당선인을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했는데 이들 중 15%가 무소속과 소수정당 후보에 표를 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영향 아래 거대 양당보단 성평등 이슈를 내세운 후보들을 주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는 득표율이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28%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박 후보는 부산 모든 자치구에서 과반표를 얻었습니다.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젊은 층을 비롯한 대부분 연령층의 투표자가 박 후보에 표를 던진 가운데 역시 40대 투표자에서만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선택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득표 현황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부터 열어봅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라는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서울시장 전체 후보들입니다. 오세훈, 박영선, 허경영 후보 순으로 득표했습니다. 이어서 군소 후보들 득표 현황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7%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부산시장 전체 후보들입니다. 박형준, 김영춘, 정규재 후보 순으로 득표했습니다. 울산 남구청장은 서동욱 후보가 무려 41.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경남 의령군수도 국민의힘에서 당선인을 배출했죠. 오태환 후보가 44.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어서 광역의원 당선자 8명도 확인하시죠. 서울시의원 강북 제1선거구 국민의힘 이종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기도의원 구리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백현종 후보, 경남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 경남도의원 의령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 경남도의원 함양 무소속 김재웅 후보, 전남도의원 순천 제1선거구 민주당 한춘옥 후보, 전남도의원 고흥 제2선거구 민주당 박선준 후보, 충북도의원 보은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의원 당선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바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차인영 후보가 당선됐네요. 서울 송파라에서는 국민의힘 김순애 후보, 경기 파주가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남 의령 다선거구 당선자는 무소속 윤병열 후보입니다. 경남 함안 다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황철용 후보, 울산 울주 나선거구에서 국민의힘 박기용 후보, 전남 보성 다에서 민주당 조영남 후보, 전북 김제 나에서 민주당 김승일 후보, 충남 예산 나에서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 선거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시작부터 이슈가 많았죠. 단일화부터 LH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후보 도덕성 논란까지 치열한 공방 속에 정착 검증은 뒷전이란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의 변곡점이 된 주요 이슈들을 정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 전 초반 야권 단일화 이슈가 전국을 선점했습니다. 대선 주자의 유턴, 전직 시장의 10년 만의 재도전, 민주당 탈당 인사 등이 가세한 야권 단일화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일찌감치 단일화를 마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반 3자 대결 구도에선 5차 범인의 접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LH 투기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은 연일 자세를 낮췄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민심에 올라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갖다가 따지면서 심판을 해야 된다. 두 전직 시장의 성폭력으로 시작된 선거라는 점은 민주당에게 줄곧 악재였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사과했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민주당 의원 3명이 후보 캠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부산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 등 후보 도덕성을 파고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국정 운영 평가 등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점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큰 격차로 지며 사실상 참패를 했고 야당은 압승은 거뒀지만 정계 개편 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재보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 손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큰 득표율 차이로 진 민주당. 당장 패배 수습과 책임을 놓고 당이 경랑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내년 8월이 임기인 최고위원 사퇴까지 거론되면 비대위 체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이후 원내대표 경선 일정은 물론 결과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명함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먼저 선거를 이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재보선 승리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 내 대선 지지도 경쟁에서 당분간 우세가 예상됩니다. 아예 판을 새로 짠다면 제3후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등 10여 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6개월 전 후보 선출을 규정한 현행 당원 당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 야권의 구심점이 될 불씨를 살렸습니다. 문제는 선거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거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당을 떠납니다. 자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약속한 시점입니다. 밀려 있는 것도 좀 처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거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는데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이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이기고 대권에서는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또 다른 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당분간은 기존 정당들과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3지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이 다시 주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이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관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백신의 효용성이 위험성보다는 더 크다며 성인 누구나 맞아도 된다는 입장은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당장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접종 삼가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한 혈전 생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 사례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에서 전체적인 이익이 여전히 크다며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당 백신의 접종 권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Our pharmacovigilance system is working and have allowed us to come to science-based recommendations to allow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this vaccine. 영국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2천만 회분 접종됐고 79건의 희귀혈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백신위원회는 접종량과 비교하면 매우 드문 부작용이지만 30세 미만자에게는 가급적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백신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our supply situation in relation to alternative vaccines, the effect on the timing of our overall program should be zero or negligible.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백신안전자문위원회는
혈전과의 인과관계가 타당성이 있지만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 추가 권고안을 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600명대로 발표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500명대에서 600명대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4차 유행의 가능성 이제 현실로 육박해 오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도 접종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먼저 환자 통계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 유행이 감소하던 지난 1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도 약 5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국내 발생은 653명,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9명이며 사망자는 4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756명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이 196명, 경기 173명, 대전 61명, 인천 44명 등입니다. 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유럽의약품청의 발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방역 당국도 방침을 조금 바꿨지요. 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금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0세 미만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또 애초 오늘부터는 특수교육과 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고요. 모레부터는 장애인 시설 등의 입소자, 종사자 접종도 예정됐었는데 이 접종 일정 모두가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인원은 14만 2천여 명, 보류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드물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접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새로운 백신, 얀센 백신이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식약처가 임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얀센 백신을 품목 허가했습니다. 이 백신은 미국 등에서 18세 이상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6% 정도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안전성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어제 0시 기준 74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2건,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도 1건 발생해 방역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으로 백신을 맞고 12일이 지난 뒤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와 폐 등에서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감염자 수가 요즘 다시 늘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병상 부족 사태는 없을 거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물론 아주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서 늘 대비는 해야겠지만 적어도 비상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보다 좀 덜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김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대 1,200여 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서 3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는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병상 대기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까진 병상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1,000명의 환자가 20일간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 약 3,000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800여 개가 남아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인공호흡기와 산소 공급 장치, 에크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 병상입니다. 고난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인력까지 한꺼번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620여 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호전된 준중환자가 머물 병상까지 합하면 하루 1,500명의 신규 환자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환자 발생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고 있고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도 3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점 또한 큰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병상 수를 넉넉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까지는 일단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병상 확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과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진 1,000여 명이 파견돼 있는데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이들의 피로도 역시 해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이라면 북한과 외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요.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바지선을 이동시킨 사실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움직임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해당 보고서를 검토했다면서도 평가와 관련해선 국방부와 논의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ve seen those reports. I would send you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I'm just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nto more details from here. 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향한 길이라면 대북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So that is broadly how we view. There's also a review that's underway within the administration. 다만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협의 역시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보다는 동맹과 조율을 바탕으로 한 비핵화 외교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백악관은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남편은 이미 구속 상태인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과거에 했던 다른 부동산 거래 또한 위법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편인 5급 공무원 A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고 부인인 6급 공무원 B씨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7호선이 포천시까지 연장되면 건설되는 서울역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 제곱미터와 조립식 건물을 4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부동산 매입을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남편 A씨는 2018년 말부터 1년 동안 포천시청에서 7호선 연장 사업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또 다른 부동산 3건을 매매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3건의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이 확인되면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포천시가 A씨 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조사한 공무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이 A씨 부부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으면서도 조사 보고서는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질의응답을 작성했다면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지난 2월 있었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주 원인은 과속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인다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를 조사해온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 시간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주 원인을 과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의 데이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이 회전 구간이었지만 차량 속도는 시속 140km까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Estimated speeds at the first area of impact were 84 to 87 miles per hour, and the final estimated speed when the vehicle struck the tree was 75 miles per hour. 또 데이터 기록에서 사고 순간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speculated and believed that Tiger Woods inadvertently hit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pedal, causing that 99% rating on the accelerator pedal. 보안관실은 사고 당시 우즈의 부상이 심해 음주 측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우즈와 차량 내부에서 음주나 약물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odor of alcohol, there were no open containers in the vehicle, and there were no narcotics or any evidence of medication. 보안관실은 과속이 사고 원인이지만 우즈에 대한 기소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말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우즈 측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션 골프 대회에 주최 측으로 참가했던 우즈는 이후 LA 외곽에서 제네시스 GV80 SUV를 직접 몰고 가다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 다리가 복합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우즈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수술 이후 3주 만에 퇴원해 현재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날씨가 요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북과 광주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 대기는 건조해집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북 지역, 또 남부 일부 내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북동풍이 불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해 다소 쌀쌀합니다. 서울이 7.6도, 춘천 4도, 대전 7.1도, 대구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강릉 16도, 대전 19도, 대구 20도, 광주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8%포인트 넘는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새로운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28%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두 당선인 모두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압승이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58.2%를 기록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8.32%포인트 차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최종 57.5% 득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약진해 280만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52.7%를 기록한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하면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후보 간 득표율을 더 벌린 박 후보도 부산 16개 모든 자치구에서 우세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에 우세했던 여론조사의 민심이 실제 투표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 강세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또한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는 특히 표 차이가 컸습니다. 62대 34 정도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 차이입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부산 민심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건데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새 부산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박형준 당선인은 62.67%의 득표율을 보여 득표율 34.42%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박형준 당선인은 이번 선거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파동이 불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과 경쟁을 펼친 김영춘 후보에 대해서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특혜 의혹이 제기된 LCT 집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적 비판에는 제가 일정하게 수긍을 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어떤 남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말. 여당은 선거 막판까지 국정 안정과 가덕 신공항 건설,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공세를 펼쳤지만 부산 민심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 의혹 등으로 전통적 지지층인 20, 3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형준 당선인은 오늘 오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첫 일정으로 현충사를 참배하고 중앙당 의원총회 화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각 당선인이 어떤 선거구에서 어떤 연령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지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 박빙 승부를 말했던 민주당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과 서초에선 70% 넘는 몰표가 나왔고 송파와 용산도 6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보유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재개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젊은 층 표심도 5당 선인을 향한 걸로 추정됩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택한 투표자 연령층은 40대뿐. 모든 연령층에서 5당 선자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가운데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투표자도 과반이 5당 선자를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20, 30대가 지금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좀 기민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목소리를 낸 것이고 성별로는 20대 이사 남성 70% 정도가 오세훈 당선인을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했는데 이들 중 15%가 무소속과 소수정당 후보에 표를 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원인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영향 아래 거대 양당보단 성평등 이슈를 내세운 후보들을 주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는 득표율이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28%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박 후보는 부산 모든 자치구에서 과반표를 얻었습니다.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젊은 층을 비롯한 대부분 연령층의 투표자가 박 후보에 표를 던진 가운데 역시 40대 투표자에서만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선택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 후반대로 늘면서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확대해 증상이 없는 숨은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겠다는 방침인데요.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668명 늘었습니다.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우려되는 건 확진자가 갑자기 배로 뛰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입니다. 1차 유행 때 최다 확진자 909명까지 올라서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3차 유행 당시 1000명대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3,400명대의 확진자가 3개월 동안 누적된 만큼 지역 내 숨은 감염자가 넓게 퍼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예외 없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반증입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전국 보건소의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가 가능했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사회 활동을 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래 연습장 방역도 강화합니다. 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하고 모든 출입자가 전자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도 필수입니다. 주 2차례였던 노래방 방역 점검도 3차례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등교는 어떻게 되나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개학 이후에 발생한 학생 확진자 가운데 교내 감염은 11%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학교 밖에서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등교 수업이 유지되려면 학교 밖 방역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박희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오는 16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난달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모두 1,076명. 개학 이전인 2월에 567명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감염됐습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전파가 55.5%로 절반 이상이었고 지역사회 감염이 19.4%였습니다. 반면 학교 내 감염은 11.3%에 그쳤습니다. 학교 안에서 전파가 발생한 학교는 62곳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0.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학교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반면에 사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률도 전체 인구에서는 10만 명당 5.84명이었지만 학생은 3.49명이었습니다. 특히 1, 2학년이 매일 등교한 초등학교는 1.48명으로 초중고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가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 통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사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방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차 유행의 파고 속에서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특히 등교 전 자가진단 시 발열 외의 다른 의심 증상도 확인하고 학교 밖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미 4차 유행의 초입이다, 아직은 아니다, 의견도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건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미리 대응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4차 유행 가능성 얼마나 되고 또 의료 현장의 여력은 어떤지 방역당국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는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4차 유행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은 하루 1,000명의 환자가 20일간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4차 유행이 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환자 수가 발생할지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까지는 일단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는 지금 현재 한 3,000 병상 정도 가용을 하고 있으나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각 시도별로 예비로 지정되어 있던 생활치료센터들이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중등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병상이 지금 현재 한 5,800병상 정도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병상 부분들도 비교적 충분한 사항입니다. 무증상인 경우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더라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비수도권에서 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유증상, 무증상 구분 없이 검사를 받게끔 하는 그런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되는 인력 투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별진료소의 어떤 검사량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 인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수본 등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위험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위험도에 따라서 또 필요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검사 권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검사를 1인씩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고려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네, 코로나19 국제 소식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전파되면서 남미 전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브라질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해 국제사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지난 6일 보건부 집계 기준 전날보다 4,100여 명 증가한 3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까지 브라질에선 사흘 연속으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번 4월이 브라질의 비극적인 달이 될 수 있다며 하루 사망자가 5,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풍스럽고 호화로운 실내 장식과 달리 매장 판매되는 텅텅 비어있는 이곳.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뒤로 한 채 곧 문을 닫는 옐리에세예프스키 식료품점입니다. 모스크바 중심 번화가에서 1901년에 문을 연 이 식료품점은 소비에트 시절을 거쳐 최근까지 다양한 고급 식료품과 러시아 전통 음식을 판매하며 아름다운 네오바로크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지켜와 미식가들은 물론 전 세계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색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번화가 상권이 침체되고 관광객 수익도 급감하면서 이달 초 폐업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모스크바시 당국은 이 식료품점만의 고유한 역사와 건축 양식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이를 지켜줄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매년 전 세계 부자 현황과 자산 순위를 집계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의 수는 물론 이들의 순 자산 역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5일 기준 주가와 환율 등을 토대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호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억만장자는 2,755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이 증가했으며 이들의 순자산 총합도 지난해와 비교해 약 5,600조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억만장자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을 통한 상장 열풍과
암호화폐 가격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의 약진과 헬스케어 산업의 호황 등으로 억만장자 명단에 새롭게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 부호 자리는 4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차지했는데요. 그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640억 달러 증가한 1,770억 달러, 우리 돈 19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올해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IMF가 주요 20개국 중 올해 국내 총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만 지목한 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 6%, 한국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 중 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스페인 테마 무착륙 관광 비행. 아시아나 항공이 스페인 여행 테마의 국제 관광 비행을 이번 달에 3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에는 호주, 6월에는 타이완 여행 테마의 관광 비행을 각각 운항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관광 비행 항공기의 뒷좌석 3열을 비우고 격리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지난해 은행 점포 304개 감소. 국내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점포 수는 6,405개로 그 전년도보다 304개 줄었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은행별로 폐쇄 점포 수는 국민이 83개, 하나 74개, 우리 58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조업 회복에 경기 부진 완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제조업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경제 심리도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제조업 관련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난달 수출도 1년 전보다 16.6% 늘면서 제조업의 개선 흐름이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2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진이 일부 완화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KDI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밀한 수사 내용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이 피의 사실 공표 관행이 여전히 원칙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각각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나 진술 내용 등 상세한 수사 상황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자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지난 5일 수원지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서 최근 보도들의 내용과 형식, 시점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다는 것은 과연 박 장관은 어제도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을 느낄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로 원칙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당시 적폐청산이란 광풍 속에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내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북동풍이 불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아침까지 5mm 미만으로 살짝 지나는 정도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슷해 다소 쌀쌀한데요. 서울이 7.6도, 춘천 4도, 대전 7.1도에 머물러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낮긴 하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서울은 18%포인트, 부산은 28%포인트 표차를 보이며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식의 승리라며 내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이 매우 드물긴 하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비핵화를 향한 길이라면 대북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동맹들과 함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압승, 더불어민주당 참패,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두 당선인 모두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득표로 상대 후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58.2%를 기록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8.32%포인트 차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최종 57.5% 득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약진해 280만에 가까운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투표율 52.7%를 기록한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2.67%를 득표하면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25%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보다 후보 간 득표율을 더 벌린 박 후보도 부산 16개 모든 자치구에서 우세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 후보에 우세했던 여론조사의 민심이 실제 투표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서동욱, 오태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수 강세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6개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고 9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또한 국민의힘이 6석을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호남과 경남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의석 7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이 좀 필요할 텐데요. 각 지역별, 연령대별 득표 현황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 박빙승부를 말했던 민주당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과 서초에선 70% 넘는 몰표가 나왔고 송파와 용산도 60%를 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보유세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재개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젊은 층 표심도 5당 선의를 향한 걸로 추정됩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택한 투표자 연령층은 40대뿐. 모든 연령층에서 5당 선자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가운데 젊은 층인 20대와 30대 투표자도 과반이 5당 선자를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20, 30대가 지금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좀 기민하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목소리를 낸 것이고 성별로는 20대 이사 남성 70% 정도가 오세훈 당선인을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했는데 이들 중 15%가 무소속과 소수정당 후보에 표를 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원인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영향 아래 거대 양당보단 성평등 이슈를 내세운 후보들을 주목한 걸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는 득표율이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28%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박 후보는 부산 모든 자치구에서 과반표를 얻었습니다. 연령별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젊은 층을 비롯한 대부분 연령층의 투표자가 박 후보에 표를 던진 가운데 역시 40대 투표자에서만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선택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이어서 각 선거구별 주요 선거구별 득표 현황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득표 현황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과반으로 당선이 됐고 박영선 후보는 40% 못 미치는 득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대부분 0%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시장 득표 현황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62.7% 득표율로 당선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산 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서동욱 국민의힘 후보가 김석겸 후보를 무려 41.5%포인트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는데 오태환 당선인 44%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시작부터 이슈가 참 많았죠. 단일화부터 LH 투기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후보 도덕성 논란까지 치열한 공방 속에 정책 검증은 뒷전이란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의 변곡점이 된 주요 이슈들을 정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 전 초반 야권 단일화 이슈가 전국을 선점했습니다. 대선 주자의 유턴, 전직 시장의 10년 만의 재도전, 민주당 탈당 인사 등이 가세한 야권 단일화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일찌감치 단일화를 마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초반 3자 대결 구도에선 5차 범인의 접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LH 투기 사태로 성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은 연일 자세를 낮췄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민심에 올라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갖다가 따지면서 심판을 해야 된다. 두 전직 시장의 성폭력으로 시작된 선거라는 점은 민주당에게 줄곧 악재였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사과했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민주당 의원 3명이 후보 캠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과 부산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 등 후보 도덕성을 파고들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 등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점도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전초전으로도 불렸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모두 참패란 결과를 놓고 당장 수습이 급하겠고요. 야당은 압승은 거뒀지만 정계 개편 등 많은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재보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손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큰 득표율 차이로 진 민주당. 당장 패배 수습과 책임을 놓고 당이 경랑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내년 8월이 임기인 최고위원 사퇴까지 거론되면 비대위 체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와 이후 원내대표 경선 일정은 물론 결과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명함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먼저 선거를 이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재보선 승리로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 내 대선 지지도 경쟁에서 당분간 우세가 예상됩니다. 아예 판을 새로 짠다면 제3후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등 10여 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6개월 전 후보 선출을 규정한 현행 당원 당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모두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한 보수 야권의 구심점이 될 불씨를 살렸습니다. 문제는 선거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거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당을 떠납니다. 자기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약속한 시점입니다. 밀려 있는 것도 좀 처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거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는데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이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이기고 대권에서는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또 다른 변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당분간은 기존 정당들과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3지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이 다시 주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는 약간 다른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혈전 유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드문 사례고 이 백신의 효용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는 입장은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이 이 백신의 접종 규모를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한 혈전 생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 사례로 올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에서 전체적인 이익이 여전히 크다며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당 백신의 접종 권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Our pharmacovigilance system is working and have allowed us to come to science-based recommendations to allow the safe and effective use of this vaccine. 영국 보건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에서 2천만 회분 접종됐고 79건의 희귀혈전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백신위원회는 접종량과 비교하면 매우 드문 부작용이지만 30세 미만자에게는 가급적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백신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our supply situation in relation to alternative vaccines, the effect on the timing of our overall program should be zero or negligible.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백신안전자문위원회는 혈전과의 인과관계가 타당성이 있지만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 추가 권고안을 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방침이 결국 수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한시적인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속도가 잘 안 나던 백신 접종 더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지금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부터 당장 보류가 되는 건가요? 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지금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0세 미만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일정도 연기됐는데요. 애초 오늘부턴 특수교육과 보육, 보건교사, 어린이집 간호 인력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고요. 모레부턴 장애인 시설 등의 입소자, 종사자 접종도 예정됐었는데 이 접종 일정 모두가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인원은 14만 2천여 명, 보류된 인원은 3만 8천여 명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드물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접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다른 백신이라도 빨리 좀 들어와야 할 텐데 일단 얀센 백신이 새로운 허가가 났네요. 네, 식약처가 임상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얀센 백신을 품목 허가했습니다. 이 백신은 미국 등에서 18세 이상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6% 정도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안전성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어제 0시 기준 74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2건,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도 1건 발생해 방역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혈전증 진단을 받은 사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20대 여성으로 백신을 맞고 12일이 지난 뒤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 다리와 폐 등에서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전체 환자 현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8명, 지난 1월 초 이후 거의 약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들 살펴보면 서울이 196명으로 무려 200명 가까이 나왔고요. 경기도도 17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대전과 인천이 잇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만 도합 400여 명이나 확진이 됐죠.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과 관련해서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 수가 20명까지 늘었고요. 은평구의 한 교회와 관련해서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도 6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어제 발생했는데요. 동구의 한 학원과 관련해서 4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감염자가 60명대로 늘었고요. 대전시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늘부터 1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 역시 백신일 텐데요. 어제 0시 기준 103만 9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서 접종률 2%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3만 3천여 명입니다. 올봄 들어 감염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4차 유행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668명 늘었습니다.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습니다. 우려되는 건 확진자가 갑자기 배로 뛰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입니다. 1차 유행 때 최다 확진자 909명까지 올라서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고 3차 유행 당시 1000명대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3,400명대의 확진자가 3개월 동안 누적된 만큼 지역 내 숨은 감염자가 넓게 퍼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예외 없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반증입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전국 보건소의 무료 진단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가 가능했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사회 활동을 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기 증상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래 연습장 방역도 강화합니다. 입구에 이용 가능한 인원을 게시해야 하고 모든 출입자가
전자 또는 간편 전화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도 필수입니다. 주 2차례였던 노래방 방역 점검도 3차례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이라면 북한과 외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요.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바지선을 이동시킨 사실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움직임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 해당 보고서를 검토했다면서도 평가와 관련해선 국방부와 논의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I've seen those reports. I would send you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I'm just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nto more details from here. 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가 분명한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향한 길이라면 대북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So that is broadly how we view. There's also a review that's underway within the administration. 다만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협의 역시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백악관이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보다는 동맹과 조율을 바탕으로 한 비핵화 외교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백악관은 관련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 2월 있었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주 원인은 과속으로 결론났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인다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를 조사해온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지 시간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주 원인을 과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의 데이터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이 회전 구간이었지만 차량 속도는 시속 140km까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Estimated speeds at the first area of impact were 84 to 87 miles per hour, and the final estimated speed when the vehicle struck the tree was 75 miles per hour. 또 데이터 기록에서 사고 순간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speculated and believed that Tiger Woods inadvertently hit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pedal, causing that 99% rating on the accelerator pedal. 보안관실은 사고 당시 우즈의 부상이 심해 음주 측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도 우즈와 차량 내부에서 음주나 약물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 was no odor of alcohol, there were no open containers in the vehicle, and there were no narcotics or any evidence of medication. 보안관실은 과속이 사고 원인이지만 우즈에 대한 기소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관실은 지난달 말 최종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우즈 측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미뤄왔습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션 골프 대회에 주최 측으로 참가했던 우즈는 이후 LA 외곽에서 제네시스 GV80 SUV를 직접 몰고 가다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내 다리가 복합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우즈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수술 이후 3주 만에 퇴원해 현재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는 이어집니다. 전국의 하늘 표정이 맑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대기 정체로 인해서 전북과 광주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합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내륙 지역으로는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서울이 7.2도, 청주 8.5도, 광주 9.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따스하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강릉 16도, 대전 19도, 대구는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주요 유행기마다 병상이 모자라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는 했습니다. 요즘 다시 이 환자 증가세가 가팔라져서 그런 우려 또 한 번 제기될 수가 있겠는데요. 방역당국은 작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어느 정도 방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감염병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꼼꼼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1,200여 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서 3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는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병상 대기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급증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까진 병상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1,000명의 환자가 20일간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증 환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 약 3,000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800여 개가 남아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인공호흡기와 산소 공급 장치, 에크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 병상입니다. 고난도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인력까지 한꺼번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620여 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호전된 준중환자가 머물 병상까지 합하면 하루 1,500명의 신규 환자까지도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환자 발생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고 있고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누적 감염자 수도 3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점 또한 큰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병상 수를 넉넉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명 수준까지는 일단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병상 확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과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의료진 1,000여 명이 파견돼 있는데 예방접종 기간 동안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이들의 피로도 역시 해결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올봄 개학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감염자 가운데 교내에서 옮은 사례는 1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생각보다 교내 전파는 어느 정도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교육당국은 등교 수업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조하에 학교 바깥에서의 학생들 방역을 더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학생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오는 16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난달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모두 1,076명. 개학 이전인 2월에 567명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감염됐습니다. 이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전파가 55.5%로 절반 이상이었고 지역사회 감염이 19.4%였습니다. 반면 학교 내 감염은 11.3%에 그쳤습니다. 학교 안에서 전파가 발생한 학교는 62곳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0.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학교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반면에 사적인 모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률도 전체 인구에서는 10만 명당 5.84명이었지만 학생은 3.49명이었습니다. 특히 1, 2학년이 매일 등교한 초등학교는 1.48명으로 초중고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학교가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 통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사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방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차 유행의 파고 속에서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특히 등교 전 자가진단 시 발열 외의 다른 의심 증상도 확인하고 학교 밖에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야 등교 수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프로야구의 시즌 초반부터 부상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선수들끼리 부딪히는 건 물론이고 공에 머리를 맞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어제는 KT의 유한준이 경기 중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와 NC의 시즌 첫 맞대결. 롯데 외국인 타자 마차도가 NC 송명기의 빠른 공에 머리를 강타당하고 쓰러졌습니다. 마차도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큰 골절이나 출혈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같은 날 기아와 키움의 경기에선 선수들끼리 충돌했습니다. 9회 기아 최원준이 안타를 때린 뒤 2루로 질주하다 수비하던 서건창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튿날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KT 유한준이 1회 내야 땅볼을 친 뒤 1루로 전력 질주하는 과정에서 수비하던 LG 라모스와 충돌했습니다. 1루에서 일단 아웃 판정이 됐고요. 유한준과 라모스 두 선수가 좀 충돌을 했는데 일단은 좀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은 유한준은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곧바로 교체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라모스 역시 4회 교체되는 등 선수들의 부상이 시즌 초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대0으로 맞선 2회 말 선두 타자 양의지가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양의지의 시즌 첫 안타이자 올 시즌 자신의 1호 홈런입니다. NC는 7회 나성범의 역전 석점 홈런까지 더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두산의 수비벽을 넘지 못해 한 점차 패배를 당하며 개막 4연패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슬픔, 그 고통을 기억이 뒤엉킨 치매 환자의 시선에서 그려낸 영화가 이번 주 국내 관객들을 만납니다. 미국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이고요. 신세계 박훈정 감독의 신작도 나온다네요. 개봉 영화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평온한 노년의 일상을 누리는 이 남성에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딸은 분명히 새 남자친구와 파리로 가겠다고 했는데 거실에 있는 낯선 남자는 자신이 사위라고 주장하고 내 딸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Where's Anne?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 is she? I'm here. 치매 환자가 겪는 정신적 혼란을 다룬 작품입니다. 익숙한 주제를 한정된 공간에서 풀어가지만 빼어난 연출 덕에 기억이 뒤엉킨 사람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지를 관객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And I'm not leaving my flat. I am not leaving my flat. 또 누구나 나이 들고 퇴화한다는 이 공평한 비극 앞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It's quite an education. It's made me very aware. But as I'm getting older now, it makes me very. I'm aware all the time of my mortality and.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안소니 홉킨스는 양들의 침묵 이후 29년 만에 두 번째 나무주연상에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은 조직원이 상대 조직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후 러시아로 밀항하기 전 잠시 제주도에 몸을 숨기는데 이번엔 상대 조직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긴 말하지 않을게. 우리 계산할 거 있잖아. 한국 누아르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신세계 박훈정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번엔 제주도의 검푸른 빛을 배경으로 처연하고 비정한 액션을 펼칩니다. 지난해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고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공개됩니다. 끔찍한 성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자의 삶에 주목한 작품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족이 겪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잔잔하고 따뜻하게 그렸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새로 선정됐는데 주민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최고 27층까지 올릴 수 있어 200가구 가까이 더 짓게 됩니다. 재건축 분담금도 45%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합 측은 이 부분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용적률 불어난 거에 비해서 분담금은 좀 너무 적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기부 진압하는 용적률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곳을 포함해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로 낙점된 곳은 서울 지역 5개 단지.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지역들로 관심을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런 조건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후보지 대부분이 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단지들이어서 주택 공급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일반 분양 물량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지들은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급의 순증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은 좀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재건축과 별도로 공공 직접 정비 사업에도 100여 곳이 신청해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스쿨존에 CCTV 설치는 대폭 늘었는데 정작 절반 이상은 운용되지 않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제정 이후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늘어난 효과입니다. 손수 학교 보낸다고 왔어요. 많이 세게 달려오더라도 일단 사람이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주더라고요. 많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문제는 대구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운용률이 4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설치된 단속 카메라의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60여 곳의 초등학교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100여 대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이후 속도 오차율을 점검하는 인수검사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CCTV 설치 대수가 갑자기 늘면서 후속 조치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무인 단속 장비를 20대 이하로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인수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48건.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 느린 행정 절차 속에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 회복이 어려울 거라는 판정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 이런 아내의 호흡기를 불과 일주일 만에 떼어낸 남편. 우리나라에 살던 한 중국 교포 부부의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살인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유지했던 중국 교포 부부. 2019년 5월 아내가 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명도 모르는 데다 혼자선 호흡을 못하는 상태였고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치 의료비 250만 원에 앞으로도 하루 치료비가 30만 원씩 더 들 상황.
결국 남편은 이번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임의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남편은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어려운 사정은 참작할 수 있지만 연명치료의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기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용납할 경우 불법과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판결이 이미 남편의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옹호하는 측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단이나 존엄사에 대해 더 깊은 사회적 고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지 2달이 넘어가면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자 미얀마 군경의 유혈 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방호포대 뒤로 몸을 숨긴 시위대를 향해 공격이 이어집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진압 강도는 거세지고 이제는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격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진밍파인 씨도 모국에서 일어나는 유혈 사태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있는 가족의 안부가 매일 걱정입니다. 바로 전화하면 실제로 어머니가 저기 총소리 나온다 뭐 그런 식의 학생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네.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500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현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는 등 외부 소통마저 자유롭지 못하자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없기를 미얀마의 민주화를 빨리 되찾기를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를 미얀마를 도와달라고. 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미얀마 민주화 지지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미얀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천주교 수원교구 등 종교계도 매주 수요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모금운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목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4월 말까지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 대해 보행 시간을 현행보다 최대 5초 연장 추진합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어르신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직 여파가 남아 한남대교부터 속도를 줄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청담대교, 다시 한남에서 반포대교 사이 부분 지체입니다. 미아로 미아 사거리에서 기름역을 지나 동소문로 일대 조금씩 교통량이 늘고 있고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금화터널 쪽으로도 출근길 정체에 자리한 모습입니다. 반포대로는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아직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남대로 또 이어지는 한남대로 역시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2교와 여의교 구간으로는 차로 제거와 도색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또 야간 새벽 시간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앞서가긴 했지만 선거 결과는 역시 이변이 없었습니다. 여당의 참패로 나타난 선거 결과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을 선택한 민심의 분노가 분명하게 표출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권에선 패배 책임 소재와 향후 당 진로를 놓고 경랑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둔 야권에선 대선을 겨냥한 야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였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막강한 조직력도 통하지 않았고 후보 검증을 내세운 전방위 네거티브 공세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차가웠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의 연거푸 승리를 안겨줬고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유권자들이 불과 1년 만에 엄중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에다 선거운동 와중에 터져나온 LH 투기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여권 인사들의 도덕성 논란과 강경 일변도의 정국 운영도 민심 위반을 재촉했습니다. 여권은 민심이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강도 높은 쇄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조기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대선 후보 선출 연기론까지 다양한 수습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와 친문 주류의 정책 노선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과 동떨어질 경우 언제든 외면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패배를 당한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기사회생한 야당도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재보선이 끝난 만큼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내년 3월 대선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누가 더 치열한 쇄신 노력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잡을지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날씨가 요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의 하늘 표정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전북과 광주에서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경기 일부 지역, 그리고 또 남부 일부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특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북동풍이 불면서 강원 산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이 7.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도로교통 상황 보실 때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